일단 토론자는 토론 시작할 때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발표자 정부 쪽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포지티브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장담 사무관님이 첫 번째로 국내 포지티브 정책 관련돼서 발표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수자원공사의陳건호 부장님이 지금 우리 환경부랑 같이 아마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새로운 물 확보 관련 사료단 관련해서陳건호 부장님이 발표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농업선공사의 김거동 부장님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워터 포지티브 적용 방안 관련해서 발표를 일단 하시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발표를 시작을 하고 발표 끝나면은 바로 다음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부 장담사무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소개받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장담사무관입니다. 워터 포지티브가 좀 생소하긴 한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세일즈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워터 포지티브는 아직 좀 제도화되고 그런 전 단계여서 세일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워터 포지티브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물 분야 이니셔티브 활동이라든지 워터 포지티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아직은 좀 생소한 용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니셔티브는 꼭 우리 물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업무 맡고 나서 이 검색해보니까 주도적 이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주도적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니셔티브를 쓰냐 제가 그랬더니 아니다. 이니셔티브의 의미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주도적인 것보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워터 포지티브도 물 보건 이런 것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니셔티브나 ESG 이런 것들 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아직 워터 포지티브는 아직 통상적인 용어가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워터 포지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좀 쉬운 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는 버스라고 해야 된다. 워터 포지티브는 워터 포지티브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린 이유가, 행정은 문체부나 이런 주관으로 한국어를 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 이런 데서 워터 포지티브 말고 물 긍정이다 아마 어떻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버스를 버스라고 하지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직은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워터 포지티브가 뭔지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나중에 이니시티브가 되게 표준적인 용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물 분야 이니셔티브, 워터 포지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라든지 물 문제 이런 상황과 첨단 산업단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물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외국에서 높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벌써 이미 이런 국제적으로 워터 포지티브라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 있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무엇을 하느냐, 일부 일반적인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는 이런 ESG 활동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물에 대해서 조금 공공성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정도의 물에 대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기업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글로벌의
물 분야 활동에 대한 실적을 내야 되는데 나는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참여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정책 초기 단계로서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업의 오토피스티브 활동을 좀 고체계화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든지 선도 사례로 장흥 신풍 수치에 대해서 9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은 지금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발표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준비해왔습니다. 물리기의 현황과 대응,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ESG 활동, 그리고 제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기 멘트인데요. 물 분쟁에 대한 부분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물이연구에 있다 보니까 물 분쟁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낙동강 뭐 어디 지역을 얘기하면 낙동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 분쟁, 상하류 간 물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개개인들의 그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접하면서 느끼는 건데 개개인이 오랫동안 관념적으로 물에 대한 어떤 생존권이라는 것들이 너무 각인돼 있어가지고 양보가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 관련돼서 이제 챗 GPT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인류 문명과 물에 대해서 뭐 이미지로 보여줘. 반도체가 물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이미지를 한번 그려달라니까 여기 약간 위에서 제가 이거 발표를 하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타 있다고. 근데 이거 오타가 아니고요. 챗 GPT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챗 GPT 검색하실 때 이런 오타가 있다면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인류가 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반도체가 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도 챗 GPT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사례를 많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워밍이라는데 보울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보다 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섬진강의 홍수, 22년도, 23년도에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그리고 이제 24년 7월 달에 남부 지역의 장마, 이런 전국 지역으로 있는 장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 관리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익숙했었던 생소했었던 기사에 에어 스펀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에어 스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물이 그냥 단순하게 돈다는 개념이었었는데 에어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 스펀지를 짜면 물이 흠뻑 젖듯이 홍수가 된다 이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물 문제가 더 많은 가뭄과 홍수를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라서 8월달에 만든 자료여서 22년, 23년도에 이제 주암댐에서 역대 최장의 가뭄이 있었다고 하고 조금 익숙한 걸로는 지난주까지 강릉 지역에 심한 가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년도에 섬진강 홍수라든지 25년도에 광주, 뭐 산청, 충남 이런 데에 큰 홍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 위기에 따라서 또 하나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AI와 같은 첨단 산업에 따라서 물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HBA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챗 GPT에게 챗 GPT 6개 정도 질문하려면 물 한 컵 정도 소요된다는 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AI 같은 첨단 산업이 되면서 물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어떤 우리가 그 새로운 수자원 확보가 좀 답보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좀 어려웁니다. 물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자원은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TSMC가 연간 사용하는 물을 저희가 통계를 해보니까 제주 특별자치도가 1년간 사용하는 물과 남문이라고 하거든요. 1,600만 톤 정도니까 기업 하나가 사용하는 물량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뭐 물에 대해서 좀 더 인식에 어떤 그 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도 이러한 물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550조에 대한 규모로 위기를 바라보고 있고 21년도에 대만에서 되게 큰 가뭄이 있었을 때는 농업용 물을 중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태풍 흰남노 거기에서 침수가 됐었던 일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쉽게 이해하면 워터 그리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단순히 하나로, 상류에서 하루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위협단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워터 그리드 개념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하수 제휴와 같이 대체 수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는 물 위기를 기업의 실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하나의 단순한 상하류 간의 물이 아니라 물을 증발과 돌고 도는 이런 물순환 개념으로서 그리고 공유제로서 물을 인식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지금도 이제 워터 포지티브 말씀을 드리는데 워터 포지티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언론 기자분들께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보관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만약에 인식하는 게 내가 100을 쓰는데 물을 80을 방류하고 나머지 20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100을 넘친다. 근데 이 방류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고 내가 100을 쓰는데 스스로 110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기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의 그 이상 방류하는 것보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방류한다는 것을 워터 포지티브 활동이다 하고 있고 코카콜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MS라는 이런 글로벌 기업이 이런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 재용 확대라든지 물 보건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을 가십니다. 물 위기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이제 관심도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은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기업이 인식하는 것이 한 64%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물에 대한 기업의 위기의식은 좀 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나 기업의 그 협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NGO라든지 글로벌 기업 그리고 물위기 대응 이니시티브 전략적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과도 함께 워터 포지티브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이제 MOU를 체결했고요. 올해 3월달에 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이 워터 포지티브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좀 구체화된 구성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삼성, SK, LG 뭐 이런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이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 모델들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여건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워터 포지티브 활동 체계를 좀 만드는 것이 저희 정책적인 고민입니다.
환경부는 정책 총괄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물 보건량에 대한 한정 기준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이제 수변과 같이 사업을 발굴하고 활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펀딩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9월달에 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하고 연말쯤에 이제 선도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고 삼성이 장흥댐의 신풍습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장흥댐 신풍습지는 저희 전남에 있는 장흥댐 상류에 있는 홍수지에 있는 습지인데 2003년도 정도에 조성이 됐는데 습지가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침전물도 많이 생기고 노후화돼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신풍습지 사업 부지인데 그 옆에 있는 이제 토지 매수 사업 부지입니다. 여기 영산강 삼진강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습지 보건 사업과 수계기금 보건 사업과 습지 보건 사업을 같이 해서 좀 더 규모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기업 주민들이 저희가 그때 행사할 때 막 주민들이 되게 동참하는 플래카드도 걸어주시고 여기가 바로 옆에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되게 공감대가 있는 사업 부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잘 만들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풀리더라고요. 제가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고 정도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워터 포지티브와 같은 제도가 선행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해외에서도 제도화 방안에 대한 되어 있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것으로 많이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12월 달에 제15차 유엔 해물 다양성 협약 쿤밍 몬트리올 GBF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30년까지 최소 30%의 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 공존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있고요.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네이처 포지티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딱딱합니다. 23년 12월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했고 생물 다양성 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 30by30이라는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저희가 워터 포지티브 활동에서 하는 것과 되게 대동소이합니다. 정치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조성활동, 보건활동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좀 물순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14년도에 제정된 물순환 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사업자의 물순환 기여와 협력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물순환 액티브 기업이라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물순환 챌린지 하는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액티브 기업은 활동할 실적이 있는 것, 그리고 챌린지는 내가 하겠다는 노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제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은 우리가 국내 워터 포지티브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사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에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책은 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추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정책이 시스템화 되려면 이렇게 제도와 법이라든지 지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물순환 촉진법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물순환 촉진법이 예전에 기후 위기에 대한 홍수 가뭄 이런 문제라든지 수질 오염 문제를 좀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법이 있는데 이 법 체제가 이제 워터 포지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 워터 포지티브 활동을 근거법으로 하기 위한 기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법이 23년 10월 달에 제정이 되고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어떤 물 분야 활동이 되어 있다면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참여한 활동들을 인증하는 방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등록하는지 방안에 대해서 물산 촉진법 내에 조금 제도화 방안을 좀 고민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저게 장기적으로 고민 사항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2023년 뇌물순환 촉진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우리 장남사무관 촉진법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아마 더 포지티브 관련해서도 제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을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K워터의 충근호 부장님, 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션이 워터 포지티브 세션인데요. 사실 그 워터 포지티브 얼라이언스 운영하면서 환경부가 주관기관이고 저희가 운영기관으로서 환경부 서포트하면서 기업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발표 부분을 장감사분양관님께서 워터 포지티브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어서 저는 좀 뭘 발표할까 하다가 우선은 중복을 피하면서 그리고 물 위기 현황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물 확보 방안 차원에서 사실 그 확보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하는 확보 방안, 워터 포지티브 관점에서 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사실은 워터 포지티브 세션에서 어떤 워딩을 쓸까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워터 포지티브가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물확보 패러다임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고요. 이제 설명 순서는 물 위기 그리고 독양 그리고 새로운 확보 패러다임 순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안 보여서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의 시대가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물그릇이 부족한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기후 변화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물의 중요성이 근래에 정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서 UN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46년 만에 UN 워터 컨퍼런스를 개최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물이 이렇게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물그릇 부족 현상인데요. 사실 신규 인프라 건설은 어렵고 기존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서 강우 패턴의 불확실성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그릇 절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세계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물그릇 니즈는 많이 증가하지만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물그릇에 대한 공급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회색 부분이 인공 인프라에 관한 부분인데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수자원 인프라의 이러한 노후화로 인한 용량의 감소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UN 대학 자료를 보면 이런 퇴적으로 인해서 2050년도에는 평균 26%의 물그릇 축소가 될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물그릇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관사관님 말씀하셨지만 AI에 따른 신규 물수요 부분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용인 반도체 산단 같은 경우는 107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안동댐이 한 12억 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대댐인데 거기에서 공급량이 12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용수 산단에서 큰 대댐에서 필요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용인 반도체 산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천안도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산단들이 늘어갈 건데 이에 대한 물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물안보 수준인데요. 이 이제 유엔 대학 자료입니다. 뭐 과거에 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니 뭐 이런 논쟁들이 과거에는 아주 많았는데 유엔의 데이터인데 한 38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인데요. 보통 수준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되게 좀 물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강릉 가뭄에서 느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평가하는 세부 내용들을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 보급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만점입니다. 만점인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이제 물의 가용성 부분, 이제 사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1인당 뭐 저수 용량 부분들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홍수 가뭄 경제적 안전이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집중호우만 오면 홍수 피해가 생기고 강릉에 이런 큰 가뭄이 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되게 이런 경제적 안전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K워터 차원에서도 사실 이 물 위기 대응이 심각합니다. 사실 여기 죄송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 댐의 저수 용량에 하고 물수요 부분인데요. 1990년까지는 인프라가 많이 증가하면서 여유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입사를 했었는데 제가 물 관리를 오래 담당했는데 그때는 가뭄이 좀 지속돼도 여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가뭄 리스크가 별로 없었는데 2020년 이후에 이제 뭐 반도체 용수 부분도 있는데 용수 수요가 아랫부분 보면 급증하게 됩니다.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런 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인 반도체 산단의 물 부족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 물을 줘야 되는데 충주댐에서 소양강댐에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수력댐을 활용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K워터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이런 물 위기 대응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물 위기 속에서 좀 국내 동향 부분들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물 경제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무지함적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난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럼 또 물 문제도 동일하게 보면서 이제 기존의 정책이라든지 투자 기준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모든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해결 내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과거에 뭐 기관, 뭐 수자원공사나 뭐 환경부나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7가지 요구사항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오셨는데 농업비 물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점점 더 물 부족이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 사회에서도 또 고민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글로벌 동향 하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엑스프라이즈라고 거기에 수억 달러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엑스프라이즈가 인류에 직면한 난제를 푸는 혁신 경연대회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25년부터 28년도까지 주제가 물 기근의 해소거든요. 그 부분에 직접 이렇게 투자할 후원할 정도로 이런 혁신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빌 게이츠도 얼마 전에 왔잖아요. 물 문제 해결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실제로 에코랩이라는 큰 물기업도 빌 게이츠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WI 뭐 물그냥 시장조사기가 나시고 XPV라고 사모펀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물안보 부분을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네 번째 에너지 전환의 이후에 그 네 번째 메가 트렌드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고 대폭적인 인프라 개발하고 그리고 혁신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이 물 문제, 물 위기, 물 문제 해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정말 중요한 하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가별 리스크 대응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프랑스가 2023년도에 엄청난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총 53개의 물관리 대책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PUB 되게 유명한 회사죠. 물 기업인데 이제 물 안보를 국가 안보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밑에 특히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수분 인프라까지 이런 공공 유틸리티를 좀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통합 운영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기관들로 좀 기관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한계가 있긴 한데 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폐수감수화라든지 제2요금을 정말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고요.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이 수요 관리에 있어서 용도별 할당량 조정이라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좀 폐수 부분을 활용하게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러면서 당수의 농업용수 사용률이 35%까지 낮아졌습니다. 뭐 대만은 TSMC 유명하잖아요. 하수제용수를 반도체 용수로 하는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뭐 일본은 아까 장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우르산 기본법이나 기후변화 적응법에서 원래 저희 나라가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국가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벤치마킹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인데요. 글로벌 자본시장, 이제 워터 포지티브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물 위기 강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DP 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탄소 배출 부분을 수집을 해서 이제 공표하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CDP의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의 66%가 참여하고 있고요. 130개의 투자기관에서 CDP에서 공시하고 있는 이런 그 기업의 뭐 탄소 배출이나 워터 포지티브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워터 포지티브를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공시, 이제 CDP 공시뿐만이 아니고 EU 기후 공시에서도 지금 물 관련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뭐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이런 기후 공시 기준의 물 분야를 반드시 좀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투자를 받으려면 이제 뭐 탄소 배출 저감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 보건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물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도 하려고 하는데 물론 MS도 있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ESG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글로벌 환경이 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물 부족이 심화됐을 때 정말 정책적으로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아까 네이처 포지티브 이제 워터 포지티브를 넘어서 또 네이처 포지티브 생물 다양성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물 확보 패러다임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물위기 현황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동향을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세계은행 자료인데요. 물그릇 확보 패러다임. 세계은행에서는 이런 패러다임 5R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운영 개선 부분, 그다음 이제 리해빌리테이션 개축 부분, 여기에서 개축 부분에서는 보수 보강이나 퇴사 준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증축, 댐 증고, 그리고 또 이제 증축이지만 이제 또 다른 활용, 수산태양광이나 이런 물질, 에너지도 좀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그다음 이제 제도적인 리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싱 인프라고 해서 신규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공적인 용량이 아니고 자연적인 용량까지 포함해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 확보를 위해서 앞서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 문제는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이 물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그 물 확보 패러다임은 뭐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대체 자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 확보 대책들을 기존의 주관부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관 간에 여러 물관리 기관들이 일부 협업을 하고 있죠. 좀 더 강화하고, 심지어 이제 이번 감명감에서 느꼈지만,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런 기관 간의 협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업과의 협력, 기업이, 기업도 이제 자기들의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물 공급의 일부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 확보 방안은 어떤 거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계은행의 5R 방법들. 사실 저희도 이제 물관리 일어난 이후에 많이 고민이 됐고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스터디가 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조건 뭐 큰 댐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대체 수자원이나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불가피한 경우에 신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 내용에서 사실 이 내용은 지금 만든 거라기보다는 금년도 3월달에 나온 8,000억 수자원 관리 계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일부 세계은행 자료에 좀 추가해서 4개 더 넣은 건데요. 대체 수자원 부분, 해수함수화나 물제역, 지하수 저류지 같은 경우는 최근 강릉강북에서 필요성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도서 지역이라든지 동해안같이 지금 큰 대댐으로부터 물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큰 대안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 수자원 활용 부분 이 내용은 이제 시설 연계를 댐간의 연결 2022년 이제 전라도 가뭄 이후에 주암댐하고 장흥댐 연결 사업 부분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다른 데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댐 하천 연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시에 좀 금호강 쪽이라든지 보령댐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또 hen석댐 쪽이라든지 일부 하천 연결 수자원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농업용댐, 수력댐 연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신경댐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사실 좀 뺄까 하다가 넣었는데 왜냐하면 신경댐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이 제가 지금 담당은 하진 않지만 원래 전 정부에서 14개 기후대응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폐기된 건 아닙니다. 폐기된 건 아니고 정밀 재부터 후에 정밀 재부터를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방침은 꼭 필요하고 이수든 치수든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이 원할 경우에는 추진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환경부 장관님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할 계획인데 얼마 전에 장관님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검토하고 있다는 워딩을 쓴 바가 있습니다.
기타 대책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댐 계산 용량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소양강 댐 29억 톤이잖아요. 그 중에서 유효저수 용량이 19억 톤이에요. 거기에 저수 이하 우리 7억 5천만 톤입니다. 7억 5천만 톤인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7억 5천만 톤이면 횡성댐이 8천만 톤이니까 8개입니다. 예, 8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비상시를 이용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또 쓸 수 있는 물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물은 한 3억 5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재평가해서 활용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소양강댐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리고 뭐 용인 반도체 상단이라든지 그다음 뭐 가뭄시에 농어촌 공사 한송과의 이런 협력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워터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물 공급의 새로운 주체로서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사실 워터 포지티브에 대한 내용이 죄송합니다. 이게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WRI 세계 자원연구소에서 워터 포지티브 사업이 뭐고 보건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원하면 물공급 효율 개선, 용수 접근, 수질 개선, 생산태 보건 이게 다 사실 물 확보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워터 포지티브를 기업들이 주체로 참여했을 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은 소양강댐에 이번에 진행한 거라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감사무관님은 삼성전자가 신풍석지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펀딩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나라에 3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한강에 수도권에 하나가 있고요. 부산에 2개가 있고 여기에서 사용한 물의 양은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이고 글로벌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서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펀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설치비도 주고요. 10년간 유지관리까지 줍니다. 수공은 이걸 받아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소양강 습지는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근데 MS에서 펀딩을 해서 바로 진행돼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강릉 가뭄 겪으면서 이제 좀 오프 더 레코드의 이야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강릉 가뭄 뭐 지하수 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좀 펀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왕 자기들이 할 거 정말 국가에서 필요할 때 국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우리 워터 포지티브로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워터 포지티브가 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는 물공급의 주체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어전공사 기반 사업자 김덕입니다. 여기 좀 올라가서 설명. 근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화면 보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화두 세일즈. 저는 이 워터 포지티브를 세일즈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를 하는데 그럼 기업체가 차면서 어떻게 자기가 접근을 해야 될지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업용수 분야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물에 관련돼서 있고 그 사업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BC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기업체에서 ESG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감을 잡고 접근이 다양하게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워터 포지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형 선정에 대한 지침입니다. VWB의 지침의 1.0이 19년에 만들어지고 24년도에 2.0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보건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화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을 제시했고, 저는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되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조금 더 보완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미 2023년도에 전남 원도 배분 적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잠깐 보시면 배분 저수지가 있고, 이거 바다입니다, 바다. 물이, 이게 쓰이면 여기다 그냥 물을 대주는데, 이 송수 관로로 인해서 물이 저쪽 쭉 내려가서 바다로 빠지기 전에 이 물을 다시 양수를 해서 배분젖을 다시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다로 흘러가서 없어지는 물을 다시 저수지에 올림으로 해서 재활용을 한다 라는 이 항은 복원의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우리가 저수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였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물론 이제 큰 규모는 아니다. 작은 규모로 했습니다. 자, 2억 5천만 원에서 저비로 45kW짜리 펌프를 설치해서 해보니 1년간 약 15만 톤의 물이 다시 저수지로 유입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설치할 때는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비교를 해서 이제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초기 단가가 1,600원 정도 들더라.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15만 톤이라는 한 해에 생산을 해보니 단가가 이 정도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초기 비용 대비 한 해치의 단가예요. 이게 한 해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 단가가 매우 낮아지게 간다. 1톤을 생산하는 비용이. 그런 면에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이 단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걸 함으로써 저희는 민간적 유치를 최초로 해봤다 라는 이런 선도 사례를 가지게 됐고, 자, 삼성에서는 모범적인 ESG, 우리가 사용한 물을 국가 지역에다 환원시켜준다 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물을 확보해서 보충해주는 부분, 물을 보충 플러스 수질 오염을 저감하는 부분, 그리고 물 사용량 자체를 저감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고, 물 보충에는 변정 지하된 저수지, 수질 오염 부하를 저감하는 부분은 중사고 사방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물 사용량 저감에는 작은 물포 부분이 있게 됩니다. 관정입니다. 지하수 아래, 속 아래 그 관정을 뚫어서 물을 퍼올리는 부분이죠. 보통은 일량수량 150톤 기준으로 저희가 그 관정을 뚫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1년 내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밭장물에 물을 조입해서 보통 한 120일 정도 또는 150일 정도, 이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 18,000 정도가 최소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아까 전 양수시설과 비교를 해봤더니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중요한 정책적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서나 상가, 성소시설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관정을 뚫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외딴 섬이나 이런 성소 기반 시설이 없는 데 부분에는 이런 보건용의 가중치를 줘야 된다 라는 가중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즘 핫한 부분입니다. 강릉 어구저수지가 그 가뭄이 들면서 지하수 댐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속초 그 땀천 지하댐을 만들어서 워터범 행사까지 한 상태죠. 지하댐을 봤더니 속초에 제1 지하댐하고 제2 지하댐이 있습니다. 이쪽이 바다 쪽입니다. 이쪽이 내륙쪽이고 1 지하댐은 앞쪽에 있고 2 지하댐은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 지하댐은 1995년도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 1치수량 27,000톤 바닷가 쪽에 있어서 관정을 그러니까 직수함을 많이 설치해서 체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지하댐은 21년도에 저희가 만들면서 1치수량이 한 7,000톤 정도 이 지하댐을 최소화하면서 보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해봤더니 손당 설치비가 한 3,500원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이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하댐은 가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내부 연소 부분을 포함해서 복원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발수기 부분에 이제 물을 주로 쓰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그런 가중치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농촌에서 쓰는 물을 담기 위한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함으로써 우리 보통 천수답에서 안정적인 부분의 물을 주는 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소송지가 하나만 사례를 봤습니다. 보통 강원도 지역 용수 공급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저수량 대비 공급량이 1대 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한 23,000원 정도. 이거는 초기 설치게 됩니다. 초기에 200원 앞에 보시면은 250억을 들여서 100만 톤의 저수량을 만들고 그 정도에서 100만 톤 정도의 물을 내려 보내주더라. 근데 보건량에서 보면은 이 100만 톤만 유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부연소 개념을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단가를 초수율 기반으로 가져야겠다. 내부연소 유지관리비 개보수 비용을 다 포함한 총 연도에 대한 내부연소에 대한 단가를 산정해줘야 기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저수지가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내부 연소를 보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켜줘야 작은 규모가 아닌 큰 규모의 물 관련 시설들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번엔 물 보충 플러스 오염보의 적입니다. 준설량도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단가가 매우 세게 나옵니다. 왜? 준설한 이 양의 초기 투자 비용이 큰데 비해서 물량을 1년에 요 준설된 양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BC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저희는 오염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넣어줘가지고 이 준설비를 꺼냄으로써 맑아지는 개선되는 수질 개선 효과도 같이 보건량에 넣어줘야 그래야 가치가 있는 부분이 나온다. 물론 준설은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유지관리 비용에 들지 않죠. 양수시설은 운영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나 전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에 맞춰서 따져줘야 된다. 사방댐 같은 경우는 저수지 상류에다가 사방댐 섬에서 그 내려오는 퇴적되는 토사를 막는 겁니다. 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저사량 부분도 물량으로 치게 되면 매우 작은 양의 가성비가 낮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사방댐 자체가 앞에 오는 그런 저사량 플러스 그 다음에 오염 부하를 낮추는 부분을 같이 가중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수질하고 수량이 같이 연계돼서 가야지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동물고 부분은 논에 물을 대면서 본인의 논에 물이 많을 때 담수가 다 돼서 이제 물이 필요 없을 때는 그 피치 끝에서 물꼬를 펴줘서 이제 물을 내려보내주는 이 부분을 수동을 하게 되면 보통은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동 물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동적으로 자기가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물이 세이브된다, 절감된다는 부분을 농촌진흥청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보급시킬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했던 부분들은 다 수원공 위치라서 위에 있는 농민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농민들하고 직접 이제 물 관리 부분에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 물 사용량 절감이 많이 세이브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면서 그런데 자 그럼 이걸 설치를 농민들이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물거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농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걸 적용하게 되면 베네핏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여기 이제 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연소를 따져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내부 연소가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일정 비율인데 그 일정들을 넣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소를 넣을 때는 초기 환영박이 내부 연소 기간만큼을 해주면서 대신 설치비 플러스 개보수비 유지관리 비용까지는 포함해서 해야 어느 정도 적정한 장기 환영량 단가가 연결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설치도 지하댐도 양수시설하고 크게 비용 차이가 나지 않네. 만약 본인들이 기업체에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ESG 홍보 효과를 훨씬 더 그 자기 생산하는 지역 주변에다가 설치했을 때 좋은 효과를 냈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된다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잠깐 생각한 부분은 자 초기 설치비가 있는데 성능 저하가 일어날 거다. 성능 저하가 매년 일어나는 이 단가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개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큰 쪽으로 가지 않고 작은 쪽으로 최소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 과다하게 산정됐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량 부분은 그 정도 됩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수량 부분만 보건량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 부분의 가중치 부분도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질 개선을 했더니 3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 2등급에서 1등급이 됐다 할 때 그 등급이 올라간 만큼의 가중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1등급 향상이 됐을 때 또는 3등급 향상이 됐을 때는 그만한 가중치를 써서 보건량을 더 많이 봐달라 라는 것입니다. 오염물질 제거량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야지 수질 부분에 대한 가중치 부분이 있어야 보건량이 제대로 분석이 되는 거라는 거고. 자, 우리나라 전 지역의 가뭄이 똑같이 들지 않습니다. 가뭄 무심 지역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가중치를 조금 더 둬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초기 보건량, 장기 보건량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수량, 수질, 그리고 수생대까지 포함한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시스템 만들어서 자 내가 넣었을 때 준설을 해보고 싶다. 준설 어느 지역 얼마 했을 때 단가 얼마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업체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투자할 만한 거 아니야?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강릉 5번 저수지 이번에 두 차례 비가 오면서 65%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기간 5월달부터 6월달부터 8월, 9월달까지 계속된 가뭄이 있었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수공 부장님께서 펀딩 같은 것들이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정책 플러스 펀딩을 같이 유도함으로써 민간이 같이 해서 어떤 이런 특수한 지역의 가뭄을 같이 극복했다? 이런 거는 저는 기업체에서 봤을 때 훌륭한 ESG가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는지까지
이 3자가 같이 맞춰줘야 이게 훌륭한 워터 포지티브가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세 분 발제를 하셨는데 정부 쪽에서 정책 방향 말씀하셨고 그리고 물을 다루는 그 공기업에서 K워터하고 농촌공사 관련된 사업들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대부분 잘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대부분 물을 하면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워터 포지티브라는 용어로 해서 물 전략뿐만 아니라 재이용이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추가 확보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포지티브 관련해서 아마 정책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하시는 분도 아마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KI의 오명진 박사님은 워터 포지티브 관련해서 정책 연구를 책임을 하고 계시고 우리 농어촌공사의 우리 임성희 센터장님도 농업용수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안정환 차장님도 역시 이제 앞으로 발전용 댐 관련해서 아마 용수이기 오늘 포지티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우리 최동진 소장님은 환경정책 관련해서 물이용 관련해서 아마 주요한 연구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김종건 우리 강원대학교 관대 교수님도 오늘 포지티브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강의라든지 이런 쪽 많이 추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정 토론이 끝나면은 바로 아마 이게 로비에서 도시락 받으셔가지고 편안하게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 5분 정도로 아마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은 프로에서 관련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 분들도 혹시 질의가 있으면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 관련해서는 뭐 제가 사회자와 요약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하고 나면 충분히 말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리에게 자습순대로 이렇게 바로 그냥 쉽게 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연구원의 오명진 박사님 시작해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 오명진입니다. 먼저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터 포지티브라는 분야가 굉장히 생소해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다루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해 주신 세 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 내용도 이제 너무 개괄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어떤 얘기를 덧붙여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먼저 워터 포지티브의 사실 본질은 기업이 용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실 물보다는 탄소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EU의 CBAM이라던가 ESG 공시 마찬가지로 탄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서 이제 탄소 크레딧 같은 자발적 탄소 시장 같은 것도 잘 형성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물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탄소보다는 뒤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주요 기업들 위주로 자발적인 워터 포지티브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 차원으로 이거를 논의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이걸 이니셔티브하게 잘
주도적으로 지금 다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탄소 크레딧 같은 경우가 이제 워터 포지티브에 대입이 된다고 하면은 앞서 김보동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건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정량화되고 개량화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환경부에서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고 지금 KI에서 어떻게 그걸 정량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적인 것을 정량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끝에 이제 어떤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 다양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도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쉘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소 크레딧을 많이 샀는데 이렇게 구매한 탄소 크레딧이 그린워싱이 아닌가라는 이제 시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이 탄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향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KI에서 이러한 정량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작성 중에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기탄 없이 전해주시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상희 센터장. 네,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워터 포지티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사실 되게 신선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저희가 물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워터 풋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뭔가 좀 제도화되지 못했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혹시 그런 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여러 그런 발표 자료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상당히 이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실제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 관련된 뭐 전문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오늘은 뭐 정부나 저희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 왔는데 사실 민간 기업이 오늘 이제 혹시 이제 플로어에 이제 참여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발표자나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많은 발표 내용에서도 뭐 언급하셨지만 민간 기업과의 그런 어떤 거버넌스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민간 기업이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실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하기 전에 7월 달에 사실 그 춘천물포럼하고 농공학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강원대학교 최진권 교수님께서 김준권 교수님께서 또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그 당시에 저희가 워터 포지티브에 대한 그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코카콜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런 좀 언급을 하신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 이제 워터 포지티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시범 단계, 도입 단계다 보니까 어떤 민간 기업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인데 마치 이제 그런 장이 올 때마다 소위 말해서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해서 마치 뭔가 감시당하고 뭔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당하는 이런 어떤 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과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워터 포지티브라는 것이 지금 뭐 앞서 저희가 뭐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어쨌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입 장벽들을 해소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환경부나 이제 KI에서 이제 워터 포지티브에 대한 많은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뭔가 이것을 뭐 규제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어떤 한다기보다는 좀 민간에서의 많은 그런 참여들을 유도할 수 있는 조금 더 초기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허들을 좀 많이 좀 제거하고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랬을 때 민간 기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주로 대기업 위주이지만 그런 이제 작은 어떤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그 김고동 부장님께서 이제 농업용수 쪽과 관련해서 다양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민간에서는 이 워터 포지티브를 하고 싶은데 또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또 ESG 경영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한쪽에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김고동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이 뭐 엄청난 어떤 규모의 뭐 꼭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이런 또 어떤 그런 비용의 어떤 효용성들을 충분히 담보하고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부나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발굴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중간에서의 그런 어떤 지원자 역할을 좀 해줄 때 그럼 민간에서의 어떤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농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워터 포지티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그런 분야도 많이 있고요.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농업용수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관리에 대한 어떤 재정 투자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 농업 지역에서 도서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나 산간 지역이나 어떤 농업용수에 대한 어떤 물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농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옥수로 원장의 안정환 차장님. 예. 네. 저도 오늘 세 분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터 포지티브라는 단어랑 개념도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요. 이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봤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한참 통합물 관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화두가 되고, 환경부에서 통합물 관리를 한참 시작하게 되던 그 시절쯤에 아마 해외 문서를 통해서 처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워터 포지티브라는 개념을 처음 봤을 때는 그때 들었던 생각을 기억을 해보면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방안인가, 이게 지속 가능한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발제자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대부분의 물 관리를 공공에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개념이 자칫하면 공공의 의무와 기능을 민간으로 좀 떠넘기려는 것처럼 비춰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세 분 발제자분들의 발표를 들어보니 아마도 저랑 비슷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 워터 포지티브를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그동안 좀 모색해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18년에 물관리 일원화가 된 이후로 이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지 꽤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수량과 수질이 분리돼서 관리되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뭐야? 라는 비판이 아직까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세 분 발제자분들께서 제시해준 그 사례들이 어쩌면 이런 비판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컨대 그 발표해 주셨던 그 생태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그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습지 개선 사업, 이런 그 사업들을 민관 공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이쪽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 통합물 관리가 지향하는 그 모델의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주도로 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민간이 이런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걸 좀 더 널리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거의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냥 이 흘러가는 대로 뒀다가 하면 어쩌면 이게 그저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그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이걸 좀 너무 강조해서 물을 쓰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든 물 관리에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그 기업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대기업이 이 수리권 같은 거를 구매하는 뭔가 좀 세련된 방법으로 이게 좀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이 통합물 관리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이 사회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좀 정교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 상황에 적합한 워터 포지티브 방법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신규 수자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한 물의 재이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있는 물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것, 이게 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리적으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물량을 좀 발굴을 해서 물리용 법정 계획에 이 해당 자원을 가용 수자원으로 좀 반영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장부에 올라와 배분 가능한 이 수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발전용 댐에 저수되어 있는 저수량이라든가 아니면 다소 추정된 농업용수 회기량이라든가 아니면 계약량보다 적게 쓰고 있는 실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 법정 계획, 물이용 법정 계획에다가 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좀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K워터에서 소개해 주신 그 화차댐 용수를 용인산단에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공에서 소개해 주신 농업용 저수지에 양수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려면 뭐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계측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계측기 확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김노동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워터 포지티브 평가 방법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경제성 검토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좋은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그 세 분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론보다는 많은 걸 배우고 들어가게 돼서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최동현 소장님. 제가 원래 물 전공인데 한 7, 8년 기후 하면서 느꼈던 게 한 8년 전만 해도 국가정책에서 물이 8이면 기후가 2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그 공약에서 보는 것이 기후가 8이고 물이 1, 2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후 관련해서 특히 기후 적응이나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제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사실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워터 포지티브라는 개념을 정부 주도로 조금 도입하는 건 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잘하고 있고 한편으로 용감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 포지티브라는 개념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ESG 보고서에 이제 천명을 하고 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삼성 포함해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ESG 보고서에 탄소 이상으로 물 관련 데이터를 싣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사람들은 ESG 보고서를 국제 시장에 내야 되니까 나름대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관심이나 정부 관심 부족했었는데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 기업 차원이 아니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워터 포지티브 얘기한 거는 좀 드문 사례고 저는 이제 잘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좀 방향을 잘 잡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워터 포지티브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기후 얘기할 때 이제 미티게이션, 기후 완화, 기후 적응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생물 다양성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탄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카본 네거티브, 뭐 넷제로 얘기하는데 카본 네거티브라는 건 이제 넷제로를 넘어서 흡수는 더 확보해서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이 흡수하자.
이런 개념이고 워터 포지티브도 똑같고 네이처 포지티브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른 예전에 수요 관리가 아니고 워터 포지티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량화하고 정확하게 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EU 같은 경우는 워터 포지티브라는 말은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이제 취수량을 2030년까지 전체 취수량을 10%를 줄이겠다 이런 워터 포지티브하고 맞는 이제 목표를 내걸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2용 특히 공업용수 부분이 제2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이 길게 보면 이제 워터 포지티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워터 포지티브에 관한 국가 목표나 제2용률이든 뭐 수요관리 목표든 정량화된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제 관점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취수율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정확하게 얼마나 비싼 얘기도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워터 포지티브의 사례들에서 이제 조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 확보, 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용어보다는 이제 전기 에너지 쪽에서는 VPP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발전소를 짓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이상 발전소하고 똑같은 효율을 내는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버추얼 워터 스토리지, 버추얼 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게 실제로 자연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제2용 기술이나 다른 효율 기술을 개발해서 가용량을 늘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에서 마지막 발표하듯이 정량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탄소처럼 우리만의 정량화 방법이 아니고 똑같이 표준화된 방법이 아마 점차 CDP에서 나오듯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량화도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물 관련 기술이나 시장도 바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주로 이제 개발하고 확보 중심이었는데 제2용 기술들, 대만이든 제2용 기술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가용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처럼 길게 보면은 그런 거래 시장도 열리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글로벌한 시장에 진출하거나 홍보를 하려면 워터 포지티브를 내걸 수밖에 없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삼성 같은 경우도 거기까지는 못하고 이제 취수량은 늘리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양은 알아서 제2용률 높여서 해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로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겠죠. 방류량, 취수량하고 방류량인데 방류량이 안 맞아도 중간에 증발상량이 많으니까 방류량은 똑같이 수질 개선해서 방류를 하고 그 중간 손실량을 워터 포지티브 가지고 채우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사이트를 잘 못 찾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워터 포지티브를 맞추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적절한 그런 사이트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해외워터든 농어촌공사든 정부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사이트를 잘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건 교수님. 예. 네, 강원대학교 김정권입니다. 네, 오늘 일단 앞서 세 분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토론자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한번 몇 가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오늘 세 분 발제자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번 추천 물포럼 주제가 미래 지속가능한 물관리인데요. 여기에 좀 적합한 앞으로 워터 포지티브와 같은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으로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장관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이 늘어나면서 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물 부족 현상이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ECD 보고에서도 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용 수자원 대비 물수요 비율이 40%를 초과를 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된 바도 있고요. 이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물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관 상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기반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이제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한 인센티브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갖춰가는 시점이라서 이제 글로벌 기업 위주로 시작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청근호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물학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사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국내 글로벌 기업들도 많은데 해외에서도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는 이런 워터 포지티브 관련해서 지침이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으면 국내에서도 잘 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침이 잘 마련이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서도 다양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국내 다양한 물학교 관련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이런 지침 관련해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이니셔티브가 돼서 국내 활성화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지침도 앞서 김고동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VWBA라고 하는 2.0 지침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벽한 지침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제 국내에 적용할 때도 좀 국내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좀 개정이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오명진 박사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물 보건 영상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물 보건량이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또 필요한 부분이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김고동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동일한 보건량을 산정을 한 기술이 활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훨씬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역별로 물 스트레스 지수를 좀 활용을 해서 보건량 가중치를 준다고 하면 그것 따라서도 기업이 참여할 때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김건동 부장님 발표에서는 여러 농업 분야 워터 포지티브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저도 농업정보사랑 많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업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재정에 좀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좀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워터 포지티브는 농업정보사 입장에서도 농업용수 관리할 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한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전에도 한번 이성희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농업용수 관련해서 이런 기술들이 활동들이 접목이 되려면 농민들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해 주셨던 물고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VWBA 지침에서도 나오고 있는 최저관리기법 적용할 때도 농민들에 대한 참여가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농민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 홍보도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물 보건량 활동에 지역 거버넌스를 이제 운영한 사례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좀 잘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VWBA 지침을 좀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런 보건량을 했을 때 단순 그 해에 대해서 보건량을 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압대 같은 경우를 보면 1년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크게는 뭐 30년, 50년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적인 인정 기준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김근동 부장님 발표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수량 확보 부분인데요. 지난주 9월 18일이죠. 지난주에 WQBA라고 해서 워터 퀄리티 베네핏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지침이 또 새로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기존에는 VWBA를 보면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질 개선하는 데 필요한 물 양을 가지고 또 물 보건량을 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WQBA 지침에서도 보면 그 자체적으로 개선이 된 오염 부하량, 삭감량을 자체적으로 좀 인정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침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저도 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량 확보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부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네, WQBA 지침도 새로 나온 만큼 이게 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지침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다양한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7월 8일이죠. 앞서 이성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춘천 물포럼과 한국농구학회가 주최하는 워터 포지티브 전문가 포럼을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좀 참석을 많이 해주셨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워터 포지티브인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오늘 이런 물포럼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이런 워터 포지티브,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다양한 포럼들이 자주 가져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워터 포지티브 전략에 국내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주 박사님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의견들을 좀 오명주 박사님한테 드리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효용성 있는 그런 지침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우리 프로에서 혹시 이 토론 하실 분, 예, 없으시면은 혹시 발표자분들께서 혹시 하실 말씀? 예. 어쨌든 우리 아마 5분 토론자께서 주로 이제 보건량 산정하는데 정량화하는 게 아마 정답이 없고 아마 이해관계자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터 포지티브 관련된 게 규제나 이런 가이드라인보다는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원적으로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있는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워터 포지티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선도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고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춘천 국제물포럼이 아마 금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게 워터 포지티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일환하고 이끌어 주시고 있고 물 관련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이런 쪽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워터 포지티브 정책이 물순환 촉진법
또 연계해서 아마 정책의 활성화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회를 잘 봐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